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로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11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흉금을 트고 사심없이 깊은 논의, 깊은 대화 있기를 갖다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 황태순 TV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모병제 그리고 병력 감축 이 문제 정말 이제는 한번 다루어 봐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계기가 된 것은 양정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 보면 내년 총선을 갖다가 이쪽에 겨냥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모병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떻게 화두를 갖다 던졌고 저나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놓고 둘이서 상당히 많은 난상 토론을 벌여왔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나 김영광 실장, 저 황태순 TV는 입장이 일관됩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머리 쓸어서 어떤 국방력을 갖다가 제고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계화하고 보다 소수 정예화하고 전자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자기 어떤 군 복무를 자긍심을 직업으로 때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그런 어떻게 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현재 60만 군대는 대략 한 20에서 25만 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전원 다 보면은 지원하는, 즉 직업군용하는 거죠. 마치 지금 보면은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부사관들 가지 않습니까? 이제 자원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해병대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나와 있다가 나는 딱 군대 체질이야. 그래서 다시 육군 부사관으로 간 그런 사람도 옆에서 왕왕히 봤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논의들이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또 많은 최고위원들이 나름대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은 이거 너무 민감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공론화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정철 원장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느낌도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정철 원장이 꺼냈던 화두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애써 불씨를 갖다가 죽이고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좀 양지에 드러내서 갑론을박을 통해서라도 그야말로 진정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인가, 군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면 야당의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한두 가지 앞에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또 지금 가칭 대한정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평당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대한정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적극적으로 찬동이다. 왜? 내가 옛날 김대중 정부 DJ 정부에서 마지막 비서실장 할 때 DJ 정부 말기에도 모병제를 적극 검토했는데 당시의 재정 문제라든가 또 구급 공무원들 10만 명 충원 문제 등등등등 하고 엉키면서 그야말로 아쉽게 논의에만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애써 감추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공론회장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몇몇 우리 댓글에도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군대를 줄일 때냐? 그럼 평생 못 줄이죠. 그리고 평생 보면은 군대 가기 싫다는 젊은이들은 마치 무슨 뭐 끌려온 듯이 끌려와서 그야말로 건성건성 한 20 몇 개월, 지금 18개월인가 20개월인가 그거 정확히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줄여갖고. 그래서 중간에 휴가 몇 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제대로 뭐 총이나 한 방 쏘는 뭐 그 정도 기술 익힌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현대전은 공군, 해군, 미사일, 또 전차죠, 장갑차, 전차, 기계화되고 전자화되고 이른바 공지 개념입니다. 공군과 육군과 해군이 연합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지. 예전 1차 세계대전 때 같이 그래서 병력수로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까지 병력수로서 100만 대군이다, 170만 대군이다, 소총 하나 들고 당시 소련군들은 2인 1명, 2인이 따발총 하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사람의 목숨으로서 무엇을 어떤 국방을 지키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소소에 자세히 한번 근거를 대드릴게요. 또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 지금도 보면 있는 집 자식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고 보면은 좀 어루만 이른바 중산층들만 좀 군대 가고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 누가 군대 가겠느냐, 부잣집 아들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죠.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예를 갖다가 인용해서 들었더라고요.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군대의 질은 형편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특히 이제 육군이나 뭐 해병대, 일반 사병들은 대부분 보면은 좀 없는 사람들, 없는 집 자식들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있는 집 자식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 같은 건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닌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집 자식들, 귀족들이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결정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이클 샌들이 한쪽만 보고 두 번 양쪽을 못 본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6.25 전쟁 때 당시 아이젠하워 원수의 아들 아이젠하워 소령도 한국전에 참전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워커 중장의 아들도 일선에서 대위로 워커 대위. 나중에 이 사람은 육군 대장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합니다. 아들. 이 근무하고 있었죠. 그 아들한테 훈장 주러 갔다가 이제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닙니까? 실제 보면은 뭐 거기에서 그렇다고 그 당시에 1950년에 미국이 원래 2차 세계대전까지 한 760만 군대에서 꽉 한 100만 군대로 낮추거든요. 사실상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쪽만 보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보면 히스패닉이다. 해외에서 들어가서 가장 시민권을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이 군복무하는 겁니다. 군복무. 그러니까 우선 와서 불법 이민이 아닌 이상은 와서 이제 영주권 받고 있다가 시민권 빨리 따기 위해서는 밀리터리 서비스를 마치게 되면 굉장히 시민권을 빨리 주죠. 제가 2010년에 당시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조창 강연에 한번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역으로 들었죠. 콜린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령 시절에 대대장으로서 동두천에서 근무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부대를 지휘하면서 가장 그 곤란을 겪었던 것은 랭귀지, 언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자기 휘하의 대대에 미국 사람도 있고, 다 미국 사람이죠. 백인도 있고, 다음에 흑인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 저쪽이 많았다는 겁니다. 페르토리코라든가 멕시코 이쪽에서 이민원, 영주권 받아서 시민권 받으려는. 그래서 이 군인들 간에 같은 소대원, 중대원들 간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얘기를 갖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현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병역 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모든 남성들은 18살부터 25세까지 7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병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군대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미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병역 신고해서 등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략 한 1,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게 1,500만이 됐다 만약 유사시에 진짜로 대규모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병력을 차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저 2017년 기준에 위키피디아 사전을 갖다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24만 군데에 1년에 쓰는 예산이 580억 달러예요. 프랑스가 26만 군데에 467억 달러입니다. 독일이 28만 4천 병력에 366억 달러를 씁니다. 일본이 24만 군데에 410억 달러를 씁니다. 한국이 60만 군데에 364억 달러를 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 이른바 직업군인 시스템이에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에는 핵무기 보유, 핵무기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P5예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생산하고 핵을 갖다 관리하고 핵을 보관하는 그 비용까지를 포함해도 그 비용을 뺀다면은 영국의 25만 군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또 그나마 항공모함도 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20만, 25만 대략 군데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한국은 사람 수만 2배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분의 1로 줄이고 직업군인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는가. 물론 육군 장성들은 반대하겠죠. 또 혹자는 민주당에서 이제 모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신성한 병역 의무를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헌사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남성 국민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즉 모든 국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실병으로 육군 일방방 소총수로 나가는 것만이 병역의 국방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법 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39조에 따라 하위법인 병역법이 있습니다. 병역법 3조 1항은 병역 의무입니다.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여기 남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병역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고 보충역이 있습니다. 보충역이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그 다음에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바로 보충역입니다. 그리고 병역준비역, 이건 아직 이제 보면 우리 18살 되면은 뭐 이제 기록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향후 병역 의무를 정해서 현역이나 예병이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갈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병역준비역이고요. 전시근로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해서 군사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이게 뭐냐니까 예전에 전쟁 때 보면 군인들 가면 뒤에다 이렇게
지게 주고 거기다 밥, 뭐 화약 이 들고 이제 낑낑낑 산에 올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시 근로역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기득권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군입니다. 또 장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군 감축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저 김영광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군대 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놔 봐야 전쟁이 되겠습니까? 마치 해병대나 저기 우리 UDT-C나 공정통제사나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 사람들은 거기 못 가서 안달입니다. 해병대 뭐 몇 주에 한 번씩 뽑지 않습니까? 대수가 보통 5대1, 6대1, 7대1 돼요. 정말 나는 정말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는 몸으로 헌신하고 나는 군인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내가 머리만 조금 좋았으면은 육군사관학교 하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갈 텐데 내가 머리가 조금 모자라서 그건 못 가지만 내가 부사관으로서 내가 직업군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 우리나라 20만 됩니다. 혹자가 비꼬고 얘기하듯이 그러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돈을 벌어서 그런 강군이 되도록 돈을 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제가 미국의 SSS Selective Service System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겁니다. 때문에 18살 되면 다 같이 병적에 올리는 거예요. 병적에. 미국도 73년부터 그렇게 병적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병적에서 차출한 적은 없습니다. 왜? 내가 군인 하겠다는 사람으로도 차고도 넘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발제했고 민주당에서는 좀 사그러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마침 윤상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저 김영광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쉬쉬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공론회장에 끌어올려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보자. 그리고 김영광 실장 얘기했습니다만 김영광 실장은 24단 양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화 보병사단이죠. 그 기계화 보병사단이 굳이 저 DMZ에서 코박고 있을 일이 있습니까? 뒤로 쭉 양평쯤 빠져 있다가 만에 하나 적들이 도발한다면 번개같이 쫙 밀고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24 조만간 없어지겠습니다만 24단 양기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 이 다 기갑군단이에요. 4개, 5개 그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개념이 없습니다. 유사시 전쟁 나면 바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정예 요원들이 갖다가 그 정예 요원들을 갖다가 결국 최소한 10년, 20년 근무하는 직업군인 나름대로 숙련된 그런 숙련된 그런 군인들로서 전군을 갖다가 기계화 사단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병력을 갖다가 좀 감축하고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다음에 정말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군인으로 단단한 군대 25만 군대 아까 보여드렸죠? 핵무기 갖고 있고 핵 잠수함 갖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은. 다만 인원수만 우리의 2.5분의 1일 뿐입니다.